가진 것을 지키는 법. 남에게 자랑하는 순간 당신의 부는 위태롭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오랫동안 기다리던 좋은 소식이 문자 한 통으로 도착했습니다.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크게 올랐거나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거나 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끝이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가장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충동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서늘하고도 정확한 경고를 먼저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이 가진 것은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밀을 지키라는 처세술적 조언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어떻게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지를 꿰뚫어 본 한 철학자의 차갑고도 따뜻한 방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5개의 챕터를 통해 그 방패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고자 합니다. 시기심이라는 오래된 독, 자랑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적들, 그리고 진정한 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쇼펜하우어의 해안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시기심은 인간의 본성이다. 여러분은 주변 친구가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 어린 축하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잠시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지으며 잘 됐다는 말을 건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편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지 않으시던가요?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걸까? 혹은 저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나? 하는 불편하고도 부끄러운 감정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감정에 대해 단호하고 냉혹하게 진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소품과 프록 PARERGA 언드 PARALIPOMENA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불행에 오히려 위안을 느끼는 법이다. 이것은 인간을 비난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 어두운 면을 직시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기심의 구조는 비교에서 태어나는 독입니다. 시기심은 단순한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비교라는 행위에서 탄생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항상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고 알릴 때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는 자동적으로 비교 계산이 시작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자랑은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나는 당신보다 부족하다.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낫다. 아무리 선의로 자신의 성공을 공유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것이 결핍의 증명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분노와 증오로 발효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기심이 더 날카로워지는 이유.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에도 시기심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기심은 더 정밀하고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셜 미디어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성공을 알릴 수 있는 반경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 하나의 게시물로 수백, 수천 명에게 동시에 자신의 부와 성공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수백 명의 비교 계산기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 차를 구입해 찍은 사진 한 장,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인증샷, 해외여행지의 풍경.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은 자랑이나 공유라고 생각했겠지만 화면 너머 어딘가에서는 그것이 시기심의 불씨를 당기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기심이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시기심이 불쾌한 감정이라는 수준에서 논의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기심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되는지를 냉철하게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쾌감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누적되면 적극적인 방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폄하하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당신이 추진하는 계획에 미묘하게 걸림돌을 만들거나 당신의 평판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방식으로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이 행동이 대부분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부를 드러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당신에게 적의를 품은 사람들을 조용히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말이죠. 자랑은 적을 만드는 가장 쉬운 길. 여러분, 지금의 내용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부를 과시하는 행위가 왜 타인에게 모욕으로 다가오는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보다 낫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요? 왜냐하면 이 선언은 당신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의도치 않은 상처는 무의식적 선언의 힘입니다. 당신이 친구들 앞에서 새로 구입한 명품 가방을 꺼낼 때 당신은 단지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친구들의 내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무의식적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저 가방의 가격은 나의 한 달치 생활비와 맞먹는다. 그 사람은 그 돈을 쉽게 쓸 수 있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겉으로는 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적개심의 시작입니다. 부유함을 드러낼 때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한 우위 확보를 갈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타인이 자신의 부를 드러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경쟁에 내몰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쟁이 시작되면 연대가 끊어집니다. 연대가 끊어진 자리에는 고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당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사업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 사람이 없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 혹은 당신을 위한 좋은 정보가 당신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현상.
이 모든 것이 과거의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낸 대가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드는 세 가지 패턴.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드는 데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존재합니다. 첫째, 물질적 과시입니다. 고급차, 명품, 고가의 전자기기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행위. 이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둘째, 성과의 과시입니다. 연봉 인상, 승진, 사업 성공 등을 소셜미디어나 주변 지인에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물질보다 더 미묘하지만 상대방의 자아를 직접 공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과시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친하다. 나는 그런 자리에 초대받는다는 식의 인맥이나 사회적 지위의 과시.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가장 정교한 형태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패턴 중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습관을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랑이 오히려 당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이유.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인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재산이나 성공을 드러내는 행위는 단순히 시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 당신을 실질적인 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을 노립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정당한 사업 제안이라도 당신이 부유하다고 알려진 순간 협상력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용한 삶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세상의 눈을 피해 살아간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지혜로운 자는 결핍을 연기한다. 이제 경고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지혜를 나눌 차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에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심오한 통찰 중 하나는 바로 결핍의 연기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자신이 가진 것을 강조하거나 전시하지 않는 지혜, 적당한 평범함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기술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부를 숨김으로써 평화를 산다. 역사 속의 현명한 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 개념은 쇼펜하우어만의 독창적 생각이 아닙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원칙을 삶 속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중국의 고전 도덕경에서 노자는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다투지 않으며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집니다. 부와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임을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워런 버핏은 수십 년째 오마하의 낡은 집에 거주하며 아침마다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검약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화려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리스크를 가져오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독 속의 평온.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삶의 방식.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에서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세 가지 근원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건강, 지성, 그리고 고독의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이 바로 고독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과 판단으로부터 독립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안정을 찾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의 부를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만족감은 이미 타인의 반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연기하는 구체적인 기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핍을 연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입이나 자산의 구체적인 수치를 먼저 공개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물어볼 때조차 그럭저럭 괜찮습니다라는 정도의 겸손한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새로운 구매나 투자에 대해 주변에 먼저 알리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얻었다면 그 기쁨은 혼자 혹은 가장 신뢰하는 한두 사람과만 나누십시오. 셋째, 모임에서 늘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인색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증명하기 위해 지갑을 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소셜미디어에 물질적 풍요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콘텐츠를 자주 올리지 마십시오. 삶의 감사함을 나누는 것과 부를 과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당신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주변을 더 진실한 관계로 채우고 불필요한 시기와 경쟁에서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부는 자유이지 장식품이 아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원하십니까? 잠깐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천천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답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물어본다면, 남들에게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라는 답이 섞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쇼펜하우어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이야기는 아마 조금 불편하면서도 깊이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남에게 보여주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에 있다. 타인의 시선에 부를 담보로 잡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통이 대부분 의지의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 욕망 중 하나가 바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부의 과시를 선택할 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부는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의미를 갖는 타인에게 담보로 잡힌 자산이 됩니다. 남들이 대단하다고 말해줄 때만 행복하고 남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는 공허함을 느끼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감옥을 스스로 짓고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진정한 부. 선택할 수 있는 힘. 쇼펜하우어가 정의한 진정한 부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직장을 계속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 원하지 않는 모임에 얼굴을 내밀지 않아도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부가 가져다주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타인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당신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것이지 타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식품으로서의 부가 만들어내는 역설. 흥미로운 역설이 있습니다. 부를 장식품으로 여기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눈을 만족시키는 기준은 끊임없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한때 중형 세단이 부유함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수입 SUV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떤 수입 SUV인지를 따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경쟁에서 끝이란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부의 기준을 두는 한 당신은 영원히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 부를 자유로서 정의하는 사람은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선이 있고 그 선에 도달했을 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자랑하는 자는 그 자랑이 사라지는 순간 가난해진다. 그러나 내면의 자유를 가진 자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내면의 풍요가 외면의 자랑을 이긴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영상의 가장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자랑이 위험한지, 시기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근원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일수록 외적인 소유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이 문장이 다소 가혹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진단이 있으면 처방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 인간이 자신의 소유물이나 성공을 타인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는 충동의 근본에는 내면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 즉 내가 과연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외부의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비싼 차, 고급 시계, 럭셔리 브랜드의 로고는 그 증거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전략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외부의 증거에 의존하는 자아 가치감은 본질적으로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풍요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내면의 풍요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의 개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성이 발달한 사람은 혼자서도 완전한 세계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책을 읽고 사유하며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아를 만드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창조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쓰고 음악을 연주하고 요리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자신의 손과 마음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경험은 내면의 깊은 만족감을 쌓아줍니다. 이 만족감은 타인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수용과 평정의 철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욕망의 감소가 오히려 더 큰 평온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 그리고 타인의 인정 역시 그 중 하나임을 깨닫는 과정이 내면의 풍요로 이어집니다. 단단한 자아가 만들어지면 달라지는 것들, 내면의 풍요가 충분히 쌓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소유물을 전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랑하고 싶은 충동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진심 어린 관심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방어성이 없어지고 타인을 끌어내리는 경쟁심이 사라지며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면의 풍요는 외면의 고독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처방입니다. 더불어 그것은 타인의 시기심으로부터 당신의 부를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이 풍요롭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는다. 그의 내면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의 차가운 통찰은 결국 우리를 지키기 위한 따뜻한 방패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하고 증명하라고 강요합니다. SNS의 알고리즘은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위로 밀어올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전시하는 콘텐츠는 넘쳐나고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저렇게 보여야 한다는 무의식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아주 오래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흐르는 물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깊이를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중한 자산,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리고 당신이 누리는 조용한 자유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남의 시선이라는 불길 속에 던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은 당신의 불을 숙성시킵니다. 겸손은 당신의 인격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풍요는 어떤 외부의 자랑보다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더 고요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기쁜 소식이 찾아온다면 잠시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해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풍요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